어머니, 3억짜리 아파트 명에 이제 저희한테 넘기셔야죠? 저희가 8년 동안 살았는데 이혼해도 이젠 반반인 거 아시죠? 어차피 우리 건데 아직도 어머니 이름이면 이상해요. 잠깐만. 그 집은 내가 35년 모아서 산 거야. 네 이름으로 바꾸라고? 어머니는 어차피 남이잖아요. 남이 우리 재산에 왜 간섭하세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희입니다. 올해 64살입니다. 남편은 제가 58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근경색이었죠. 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집니다. 저는 외아들 하나를 키우며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단 하나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내 자식만큼은 돈 때문에 고생하지 않게 하자. 그래서 30년 넘게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도매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고 오전 내내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오후엔 가게를 열어 저녁 8시까지 장사를 했죠. 주말도 명절도 없었습니다. 설날 당일에만 가게 문을 닫았을 뿐입니다.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 몸 상하면 어떡해. 아들이 종종 걱정했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아니, 괜찮다고 믿었습니다.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제 허리가 휘고 손가락 마디가 굵어져도 통장 잔고가 조금씩 늘어나는 게 보람이었습니다. 아들은 공부를 잘했습니다. 대학도 서울에 있는 좋은 곳으로 갔죠. 졸업 후엔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월급도 400만 원이나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산 보람이 있구나. 우리 아들 이제 편하게 살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아들이 32 때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뻤습니다. 며느리를 보게 되다니. 손주도 보게 되겠구나. 가족이 늘어나는 건 축복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며느리를 처음 만난 날을 기억합니다. 키가 165cm쯤 되는 날씬한 여자였습니다. 얼굴은 화장을 진하게 해서 인상이 또렷했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수진이라고 해요. 준호 오빠한테 어머니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제 얼굴이 아니라 제 옷과 가방을 훑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도 저는 좋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다 그렇지.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대니까. 결혼 준비를 하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며느리가 요구하는 게 많았습니다. 예식장은 강남에 있는 특급 호텔이어야 한다. 하객은 최소 300명은 와야 한다. 신혼여행은 유럽으로 2주 동안 가야 한다. 어머니, 요즘 결혼이 다 이래요. 우리만 초라하게 하면 수진이가 창피해요.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니까 좋은 것만 해주고 싶겠지. 그래서 제가 30년 모은 돈 중에서 5천만 원을 결혼 비용으로 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신혼집 마련이었죠. 며느리는 서울 강동구에 있는 아파트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아파트 어때요? 전용 84제곱미터에 3억이래요. 역에서 5분 거리고 학군도 좋대요. 3억이라는 숫자에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이 1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이 1억 2천만 원이었죠. 합치면 딱 3억이었습니다. 수진아, 3억은 좀 부담스러운데 좀 더 저렴한 데 알아보면 안 될까?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여기서 평생 살 건데
너무 작은데 사면 나중에 후회해요. 그리고 어머니 혼자 사실 필요도 없는데 왜 돈을 그렇게 아끼세요? 어차피 나중엔 다 저희 거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차피 나중엔 다 저희 거. 그 한마디가 제 30년 인생을 단숨에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수진이가 좀 직설적이긴 한데 나쁜 의도는 아니야. 그냥 우리한테 관심이 많아서 그래. 아들이 변명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정말 내 돈은 나중엔 다 저 애들 거일까? 나는 그냥 돈 모아주는 기계일까? 결국 저는 3억을 다 내줬습니다. 제 통장이 텅텅 비었습니다. 남은 건 매달 받는 국민연금 80만 원과 반찬 가게 수익 150만 원 뿐이었죠. 하지만 며느리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근데 명의는 저희 공동 명의로 할게요. 세금 문제도 있고 명의를 넘기라고? 제가 번 돈으로 산 집인데? 그 순간 입에서 말이 나오려다가 목구멍에서 막혔습니다. 아들의 눈치를 봤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이미 며느리 편이었으니까요. 엄마, 명의야 뭐 중요해? 어차피 한 가족인데. 그래, 한 가족.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아파트 명의는 아들과 며느리 공동 명의로 등기가 넘어갔습니다.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결혼 후 6개월쯤 지났을 때 며느리가 임신했습니다. 저는 기뻤습니다. 손주를 보게 되다니 평생 이 순간을 기다렸다고 생각했죠. 며느리는 입덧이 심하다며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어머니, 제가 입덧 때문에 일을 못하겠어요. 당분간 쉬려고요. 그래, 임신한 사람이 편해야지. 저는 매달 생활비 50만 원씩을 보태줬습니다. 제 국민연금 80만 원 중 50만 원을 줬었던 겁니다. 남는 건 30만 원뿐이었지만 손주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예쁜 여자아이였습니다. 이름은 지우였습니다. 저는 병원에 달려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작은 아기가 보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제 마음속에서 다짐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런데 퇴원하는 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산후조리원은 저희가 알아서 갈게요. 3주 정도 있을 거예요. 산후조리원 비용이 5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돈도 제가 모아둔 비상금에서 냈습니다. 며느리는 고맙다는 말 없이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요즘 산후조리원이 다 이 정도예요. 싼 편이에요. 산후조리원에서 돌아온 후 며느리는 제게 육아를 맡겼습니다. 아니, 맡긴다는 표현도 이상하네요.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제게 아이를 넘겼습니다. 어머니, 제가 몸도 안 좋고 너무 피곤해요. 지우 좀 봐주시겠어요? 저는 기꺼이 받았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게 싫을 리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며느리는 제가 아이를 돌보는 동안 친구들과 카페에 갔고 쇼핑을 갔고 영화를 봤습니다. 어머니, 저 친구들이랑 저녁 먹고 올게요. 지우 우유는 냉장고에 있어요. 저녁 8시에 나간 며느리는 밤 11시가 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답답하겠지. 아이 키우면서 스트레스도 받을 텐데.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일주일에 3번, 4번씩 며느리는 외출했고 저는 손주를 돌봤습니다. 밤마다 아이가 울면 제가 안아서 재웠습니다. 64세 노인의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근처에 원룸 하나 얻으시면 어때요? 저희 집이 좁아서 어머니까지 계시면 좀 불편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나를 내쫓으려고 3억을 내준 내가, 매일 손주를 돌보는 내가, 수진아,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불편하게 했니?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그냥 각자 공간이 있는 게 서로 편하잖아요. 어머니도 독립적인 생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독립적인 생활이라니. 그건 좋게 포장한 말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속뜻은 이제 필요 없으니 나가주세요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참았습니다. 아들한테 말하면 또 변명할 게 뻔했으니까요. 엄마, 수진이 말도 일리가 있어. 엄마도 자유롭게 사시는 게 나을 거야. 예상대로였습니다. 아들은 며느리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처에 월세 40만 원짜리 원룸을 얻었습니다. 제 국민연금 80만 원에서 매달 50만 원은 아들 집에 보내고 40만 원은 월세로 나가니 남는 건 없었습니다. 반찬 가게 수익 150만 원으로 제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밥값, 교통비, 통신비, 전기세. 빠듯했지만 그래도 손주를 볼 수 있으니 참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원룸으로 나간 후에도 계속 요구했습니다. 어머니, 지우 유치원비가 한 달에 70만 원이래요.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어머니, 저희 차가 고장났어요. 수리비가 200만 원이래요. 어머니, 지우 영어학원 보내려는데 3개월에 150만 원이래요. 매번 돈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제가 모아둔 비상금을 하나씩 깨가며 줬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자 제 통장엔 300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네 집에 갔습니다. 지우를 보러 간 거였죠. 그런데 현관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며느리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응, 시어머니? 걔는 그냥 지갑이지 뭐. 돈 떨어지면 조금씩 뜯어내면 돼. 어차피 나중엔 다 우리 거니까 지금 받아두는 게 나아. 전화기 너머로 친구인 듯한 목소리가 웃었습니다. 며느리도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지갑. 나는 지갑이었구나. 며느리는 제가 들어온 줄 모르고 계속 통화했습니다. 근데 진짜 귀찮아. 맨날 지우 보러 온다고 연락하고. 시어머니는 남이잖아. 남인데 왜 자꾸 가족인 척해? 짜증나. 남. 시어머니는 남. 그 단어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현관문을 살며시 닫고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30년을 일하고 3억을 내주고 매달 50만 원씩 보내고 손주를 돌보고 원룸에서 쪼들리며 살아온 제가 남이라니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고. 나도 나를 지켜야 한다고. 며느리가 저를 남이라고 부른다면 저도 이제 남처럼 행동하겠다고. 다음 날 저는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3억짜리 아파트 명의가 아들과 며느리 공동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게 찝찝했습니다. 제 돈으로 산 집인데 제 이름이 하나도 없다는 게요. 선생님, 제가 돈을 다 냈는데 명의가 제 이름이 아니에요. 이거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나요? 법무사는 서류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여로 처리된 것 같네요. 어머님이 아드님께 돈을 주신 거로 등기가 됐어요. 법적으론 아드님 재산입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내 돈인데 내 거가 아니라니. 법무사가 덧붙였습니다. 다만 증여 취소를 주장하실 순 있어요. 하지만 가족 간 소송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완전히 깨지거든요.
관계요? 이미 깨진 관계인데요. 며느리는 저를 지갑이라고 불렀고 남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미 관계 따윈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송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가진 마지막 자산을 지키는 방법이요. 제게는 아직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작은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시장 근처에 있는 2층짜리 건물이었죠. 1층은 제 반찬 가게였고 2층은 빈 공간이었습니다. 그 건물의 감정가는 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명의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죠. 며느리는 그 건물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아들도 관심이 없었고요. 저는 부동산에 연락했습니다. 이 건물 팔 수 있을까요? 부동산 중개인은 일주일 후 연락을 줬습니다. 어머님 매수자 나왔습니다. 2억 3천에 사겠답니다. 2억 3천. 감정가보단 2천만 원 낮았지만 현금이었습니다. 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건물을 판 돈 2억 3천만 원은 제 명의 통장에 고스란히 들어왔습니다. 그 돈을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묘한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복수? 해방? 정확히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오랜만에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여름휴가로 제주도에 가는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7월 중순에 4박 5일 일정으로 떠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제주도 다녀올게요. 지우도 데리고 갈 거예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물론 저를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남이니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라. 조심해서 다녀오고. 그들이 떠난 날 저는 짐을 쌌습니다. 원룸에 있던 제 물건들을 전부 박스에 담았습니다. 옷가지, 책, 사진첩. 많지 않았습니다. 64년을 살았는데 제 물건이라곤 박스 3개뿐이더군요. 그리고 저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전용 면적 59제곱미터에 매매가 1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제 명의로 샀습니다. 남은 돈 5천만 원은 정기예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보내던 매달 50만 원을 끊었습니다. 제 국민연금 80만 원과 반찬 가게 수익 150만 원은 이제 온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네 집 열쇠를 등기우편으로 보냈습니다. 편지 한 장과 함께요. 수진아, 나는 남이라고 했지? 맞아. 나는 남이야. 그러니 이제 남처럼 살겠어. 내 돈으로 산 집에서 당당하게 살 거야. 매달 50만 원도 이제 안 보낼 거야. 지갑은 이제 닫혔어. 지우는 보고 싶지만 내가 나를 남으로 대하는 한나도 거리를 두겠어. 편지를 붙이고 나니 속이 후련했습니다. 30년 동안 쌓였던 응어리가 한 번에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제주도에서 돌아온 건 5일 후였습니다. 그들은 집에 도착해서 제 편지를 발견했을 겁니다. 그리고 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겠죠. 하지만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20통이 넘는 부재중 통화가 쌓였지만 저는 무시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수십 개가 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왜 이러는 거야? 어머니,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말씀해 주세요. 엄마, 매달 50만 원은 지우 유치원비인데 어떻게? 제발 전화 좀 받아. 저는 그 어떤 문자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단 한 통의 문자만 보냈습니다. 남인 사람이 왜 가족 행세를 하지? 이제부터 나도 남처럼 살겠어. 그 문자를 보낸 후 저는 핸드폰을 껐습니다. 3일 동안 핸드폰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 3일 동안 저는 새 집을 정리했습니다.
커튼을 달고 화분을 놓고 작은 책상도 하나 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아파트 단지였지만 제게는 전혀 새로운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집, 제가 선택한 공간, 누구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곳. 3일 후 핸드폰을 켰습니다. 67통의 부재중 전화와 103개의 문자 메시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아들과 며느리였지만 몇몇은 며느리 친구들이었습니다. 어머님, 수진이가 많이 힘들어해요. 좀 이해해 주세요. 낯선 번호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며느리가 친구들한테까지 제 번호를 알려준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문을 열자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상해 있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엄마, 왜 이래? 왜 갑자기 사라진 거야? 아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아니야. 6년 동안 천천히 준비한 거야. 엄마, 무슨 소리야?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너희가 뭘 잘못했냐고? 나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 와이프가 나를 지갑이라고 불렀어. 남이라고도 했지. 나는 그 말을 직접 들었어.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그건 수진이가 화가 나서 한 말이었을 거야. 진심이 아니야. 진심이 아니라고?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심이 아닌 말은 더 무서운 거야. 화가 났을 때 진짜 속마음이 나오는 법이거든. 아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이제 어떡하라고? 매달 50만 원이 없으면 지우 유치원비를 못 내.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 문제야. 너희 부부가 해결해. 엄마,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손주잖아. 지우는 죄가 없어. 나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도 죄가 없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지갑 취급을 받고 남 취급을 받아야 해?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상한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내가 너무 냉정한 걸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정당하게 나를 지킨 것뿐이야. 일주일 후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말을 함부로 했어요.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없을까요? 저는 그 문자를 읽고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용서해야 할까? 하지만 머릿속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남이잖아.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수진아, 미안한 건 나도 알아. 하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아. 시간이 필요해. 그 후로도 며느리는 몇 번 더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리를 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지우를 보러 가는 것 외엔 연락을 끊었습니다. 지우를 보러 갈 때마다 며느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예전처럼 함부로 말하지 않았고 제게 차도 내오고 과일도 깎아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진심인지 계산인지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지우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아이만은 순수했습니다. 저는 지우를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완전히 인연을 끊을 순 없어.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 그렇게 어정쩡한 관계가 석 달 정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야 알겠어요. 며느리는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물이 진심인지 연기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아, 일어나. 저는 며느리를 일으켰습니다. 무릎 꿇는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야. 중요한 건 마음이야. 네, 알아요. 저 정말 반성했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믿을게.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 천천히 가자. 그날 이후 며느리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제가 집에 갈 때마다 밥을 차려줬고 제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들도 예전보다 자주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제 집은 여전히 제 이름으로 된 화성 아파트였고 제 통장은 제가 관리했습니다. 매달 50만 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래도 조금은 도와줄 수 있지 않아?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이제 나도 내 노후를 준비해야 해. 너희는 너희끼리 살아.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 결심이 확고하다는 걸 깨달았을 겁니다. 지금 저는 화성 아파트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커피를 내립니다. 오전엔 반찬 가게에 나가서 일을 하고 오후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요가 수업을 듣습니다. 저녁엔 혼자 밥을 먹습니다. 김치찌개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TV를 보다가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외롭냐고요? 가끔은 외롭습니다. 하지만 외로움보다 평화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한 달에 한 번 지우를 보러 갑니다.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키도 크고 말도 또박또박 잘합니다. 할머니, 우리 집에 자주 오면 안 돼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할머니 집이 있어. 거기서 사는 게 편해. 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이 아이가 크면 이해하겠죠. 할머니가 왜 그랬는지. 며느리는 여전히 조심스럽게 대합니다. 예전처럼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태도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지만 쉽게 변하진 않으니까요. 어제 며느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나중에 집 명의를 다시 어머니 이름으로 바꿔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됐어. 그 집은 이제 너희 거야. 나는 내 집이 있어. 며느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 제가 명의를 돌려받겠다고 할 줄 알았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명의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제가 제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선택한 집에서 제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그게 진짜 제 것입니다. 지난 6년을 돌아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3억을 내주고 원룸에서 쪼들리며 살고 지갑 취급을 받고 남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이 저를 이곳까지 이끌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64세 김영희입니다.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그냥 김영희입니다. 제 이름으로 된 집에 살고 제 돈으로 커피를 마시고 제가 원하는 시간에 잠들고 일어납니다. 가끔 아들이 전화합니다. 엄마, 건강은 괜찮아?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응, 아주 좋아. 정말 좋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제 인생을 사는 기분이니까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자식을 위해? 며느리를 위해? 손주를 위해?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 저는 64년을 살아오며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리요. 며느리가 저를 남이라고 불렀을 때 저는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무너짐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저는 남이 아닙니다. 저는 김영희입니다. 당당한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진짜 가족이 아닙니다. 진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합니다. 저는 이제 제 삶을 삽니다.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요. 감사합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이 주인이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